안녕, 난 민이라고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 강원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과 기초를 한 방에 호로록 먹어치우는 개기일식, 그리고 또 2022 수능 특강 남국민의 문학으로 공부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얼마 전부터는 수능 완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I의 국어과 대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남국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 춘천 대학 입시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제가 국어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국어, 수능 국어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강원도에 깊은 인연과 많은 추억과 그런 걸 가진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찬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서 더 많은 걸 이렇게 쏟아부어 드리고 싶지만, 욕심이 나지만 최대한 정련해서 여러분에게 뭘 전달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세 가지의 키워드, 열쇠를 한번 여러분에게 손에 이렇게 탁 쥐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수능 국어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영어의 그 점수가 절대평가화가 되면서 국어하고 수학이 좀 변별력을 확실히 확보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른바 악역을 좀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국어 때문에 정말 힘들다, 더군다나 1교시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맹 놓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출동했습니다. 자, 함께 세 가지, 고득점을 위한 세 가지 열쇠를 한번 선정을 해보죠. 일단 제가 이런 느닷없는 뜬금없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권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권투 혹시 배워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투를 배우러 가면요, 자기는 멋진 링 위에서의 자기의 파이팅을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배우러 가는데 뭐 한두 달 정도는 줄넘기만 한대요. 링 위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권투를 잘하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어떻게 뻗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링 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이제 권투 선수가 될 거야. 그리고 무턱대고 링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막 맞붙어요. 실컷 얻어 터집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막 챔피언이야. 그런 사람을 상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막 올라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는 내려와서 그래,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권투를 잘하게 될 거야. 정상적이고 현명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매우 우매한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수능 국어의 고득점 전략 얘기를 하기로 해놓고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수많은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알려주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수험생, 특히 이제 인터넷 여러분 이렇게 가입해 있는 수험생들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막 그 고민을 올려요. 국어 어째야 됨? 나 외국인임?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막 올리죠. 근데 거기에 충고를, 조언을 해주는, 자기가 이제 국어에 좀 실력이 있다 싶은 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조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출을 돌리라고 합니다. 기출, 솔직히 국어 별거 아님. 기출을 돌리셈! 이런다고요. 기출을 5년치, 10년치 출력해놓고 그냥 돌리셈! 이럽니다. 기출이 뭐 접시입니까? 돌리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학생들의 착각에는요, 이런 얘기가 꼭 따라붙습니다. 감을 유지해야지 라는 겁니다. 이런 개그 싫어하나? 죄송합니다. 자, 감을 유지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감을 유지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지할 만한 감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겠죠? 뭐 감을 만들어야 그게 생겨야 그 다음에 유지를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제발 헛된 공부, 그냥 무턱대고 기출을 푸는 그냥 공부, 시간 재면서 막 기출 풀어요. 평가원 기출, 또 전국 학평 풉니다. 그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링 위에 올라가서, 더구나 그 푸는 문제는 뭐냐면 평가원 기출, 세계 챔피언이에요.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실컷 얻어맞고, 자기가 왜 얻어맞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얻어맞다 보면 나도 권투를 잘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무작정 기출을 돌리고 감을 유지하라는 어리석은 전략이다라는 걸 제발 먼저 깨달으시라라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에는, 국어공부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서 개념이라는 것은요, 뭐 문학으로 치면 개념어들, 용어들이 있죠. 뭐 수사법의 용어들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이 제일 체계적이고 복잡한 과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중에서 언어 파트, 문법 파트요. 또 그렇다면 독서에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은 없어요, 독서에는 사실. 그러나 저 개념 단계에 해당되는 독서도 역시 다져놓아야 할 기본적인 전략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문을 보는 눈, 문제의 유형을 꿰뚫는 힘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게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한 실전 문제 풀이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돼요. 시간 재면서 한 세트당 얼마, 한 회분에 얼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능에 그야말로 실전 대비하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아래 단계들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바로 실전으로 막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될 것 같지만, 전혀 그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고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하나 딱 보여드릴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국어 18번 문제입니다. 공통과목이었던 문학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현대소설 세트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문학 중에서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이 문제를 읽고 답이 뭔가를 막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보고 순식간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이야기의 내부냐 외부냐는 일단 작품의 표면엔 나라는 말이 등장하느냐 아니냐로 금방 판가름된다는 개념을 공부한 학생은 저걸 보는 순간 바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읽어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곧 이 문제는 보는 순간 1초 만에 한 번에 단번에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가 되는 거죠. 뭘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반발짝만 제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소설 세트에서는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그 세트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절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지 않아요. 저렇게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고르게 반드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을 한번 뒤져보세요. 특히 평가원 기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저 서술상의 특징 현대소설의 문제를 낸 적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찾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적절한 진술 4개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정답으로 삼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바로 견적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빨리 정답만 펼쳐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 개념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런 게 기본으로 1단계 우선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 좀 전에 얘기는 공부에 어떤 전략이나 단계가 필요하다는 서론에 불과했고요. 지금부터 3가지의 열쇠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 빠밤. 첫 번째 열쇠는요,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라는 건요, 지금 연계율을 축소하고 방식을 바꾼다고 공표를 했습니다만 6월 모평을 본 결과
EBS 연계의 정도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것은 물론 수치상으로 또 방향상으로 평가원이 세심한 고려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주었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연계의 체감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들어 보입니다. 현대 시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시가 그대로 나온 작품, 예를 들면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 하나 마나고요. 고전 시가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윤리유곡이라는 작품이 연시조에서 몇 곡이 이렇게 몇 수가 연계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연계인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 연시조 가운데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그 해당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었죠. 예를 들면 여기 제1곡의 경우에는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수였습니다만 제8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연계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해 놓은 학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시가의 경우도 만약에 연시조나 가사회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김밥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연시조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수까지 있는 8수의 연시조라고 쳐봅시다. 자, 연계교재에서 1, 3, 5, 7 수를 공부했고요. 만약에 시험지에는 2, 4, 6, 8 수가 프린트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목과 작가만 같을 뿐 그냥 완전히 다른 작품인가요? 공부 안 한 작품을 시험에서 치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소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소시지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당근이 여기 들어가 있는 당근이에요. 즉 화자의 정서, 태도, 주요 주제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작품을 유기적인 통일성 아래에서 구성된 작품의 일부, 다른 부분을 만나는 것은 충분히 연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설은 어떻습니까?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건 지금 이번 6월 모평에 출제됐던 채봉감별곡의 지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에 다른 대목이 일부, 또 겹치는 대목이 일부 이렇게 지문이 구성됐어요. 저는 이걸 두고 산문의 연계 출제 방식은 뱀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연계교재에서 이만큼 이 대목을 공부했다면 그런데 시험지에는 머리와 꼬리 부분이 만약에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고 중간에 중략 처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완전히 안 배운 새로운 작품을 공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뱀이 그 뱀이고요.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성격을 우리는 캐릭터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소설의 중심 인물, 사건, 갈등, 주제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줄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충분히 연계의 덕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즉 이 얘기는요. 연계교재,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연계교재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열쇠말 뭐라고요? EBS 연계. 한 가지 덧붙입니다. 심지어 이번 6월 모평에서 여러분 시험 본 사람들 알죠? 제일 어려웠던 PCR 지문인데요. 이 PCR 지문에서도요. 위에 있는 지문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평 지문이었고 아래쪽은 수능 특강의 독서 지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독서의 경우에도 문학만큼은 아닐지라도 매우 뚜렷한 내용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사례를 꼭 연계. 첫 번째 키워드 빠밤 연계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빠밤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아, 핫한 키워드다. 그렇죠?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화작을 선택할 거냐, 언매를 선택할 거냐. 그렇죠? 그걸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저는 이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이 길이 평탄해서 고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좀 있어요. 문제는 쉬운데 시간 충분히 주면 누구나 풀 문제인데 근데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애둘러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언매를 반대로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이 길이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정답만 쏙쏙 빨리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질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험난한 길이에요. 아까 우리 봤지만 개념이 탄탄하게 쌓여야 되는 과목,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학습량이 좀 많아야 되는 과목이 언매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학습 스타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 화작도 다 맞았고 언매도 다 맞은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라 제가 해드릴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만, 결국에 보정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하고 점수를 그렇게 이렇게 표준화하면 그 경우 언매의 성적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차단하고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요, 이 4월 학평입니다. 여러분, 그 전국 시험 3학년들 봤겠죠? 4월 학평에서의 언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 별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시험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용언의 활용형을 가지고요, 그냥 그 형태소 분석만 할 줄 알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정답률 몇 %였는지 아십니까? 29%에 불과했어요. 약. 이 얘기는 곧 뭔지 아세요? 아주 기본적인 언어의 문법의 개념도 안 잡힌 학생들도 지금 여기에 언어 매체 선택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언매가 나중에 표점이 유리할 것이야 라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다시 생각하세요. 물론 이번 6월 모평이 평가원이 보여준 경우에 그 선택 과목의 문제는요, 화작과 언매도 다소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게 냈어요. 그것은 선택 과목의 유분리를 다소 차단하고 공통 과목에서 뭔가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화작 선택할 것이냐 언매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4월 학평의 35번 문제를 한번 보시고 자기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6월 모평에 얼마 전에 평가원이 냈던 문제예요. 여러분, 그 가로수 이렇게 여름에 말라 죽는 이야기에 관련된 건데요. 이 문제 딱 보고 이거 강연의 내용을 막 다 읽어야 되나 보다라고 감 잡으면 착각하는 거죠. 화작을 선택해서 질러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애둘러 가지 않고 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걸 보고 이게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 즉 이 내용이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요것이 예를 들면 A라고 있는 부분이 화살표 같은 걸로 연결해서 선후나 인과관계를 유의하면서 들었구나, 이 메모를 보니,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즉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치자면 고향을 떠난 문제에 해당됩니다. 즉 지문과는 상관없는 요 내용과 선지 사이의 정합성만을 묻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런 건 시간을 헛되이 쓸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금방 문제의 내적 논리만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바로 전략입니다. 화작을 질러서 갈 수 있으려면, 평탄한 길을 질러서 갈 수 있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언매 보여드립니다. 이 문제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여기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또 체언을 수식하고, 즉 아는 문장 가운데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과 그리고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만 구별할 줄만 알면 되는, 그래서 A에 속하는 문장과 B에 속하는 문장을 걸러내고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됐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저 각각의 아는 문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 문장의 사례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놓으면 된다. 이렇게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해 놓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화작은 평탄하지만 애둘러 가는 길, 언매는 험난하지만 질러서 가는 길. 근데 저는요, 화작을 선택한 여러분이든 언매를 선택한 여러분이든 좀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런 전략들을 구사함으로써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탄하고 질러서 가는 길. 화작 선택한 학생들은 애둘러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질러서 가되 험난한 길을 탄탄한 공부로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공부. 그게 선택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빠밤. 맥락과 추론이요. 자, 중요한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번 6월 모평에서 제일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문학 파트의 문제입니다. 34번 문제였는데요. 낯선 시가 출제됐죠. 연계교재에서 연계되지 않은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작품을 맥락에 의해서 예를 들면 2번 선지에 나오는 불꽃이라는 시어가 그 시 안에서의 맥락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담당하는 시어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힘, 그게 결국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힘이고요. 시어나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낯선 문학작품을 스스로의 눈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읽어내는 힘이기도 하죠. 문학, 이 문제 정답률이 28%에 불과했어요. 이거 맥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번 시험에서 맞았는지, 맞았다면 왜 맞았는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치렀던 시험지 펼쳐놓으시고요. 34번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시죠?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6월 모평의 17번 문제입니다. PCR의 추론 문제인데요. 자, 추론이라는 것은요. 좀 전에 제가 맥락과 추론이라고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맥락에 의해서 지문 안의 정보를 보기에 제시된 사례에다가 대응시키고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도 추론 문제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정답률 19%에 불과했어요. 이런 문제는요, 특히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지문안 정보와 보기의 정보 사이의 매칭을 중심으로 부단히 연습해서 반드시 초고난도 문제를 꼭 잡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갑자기 웬 큐브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독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학생들이 독서가 골치 아플 거기 때문에 맥락과 추론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자 해요. 뭐냐? 독서를요, 그냥 무턱대고 한 세트에 6분, 한 세트에 8분 이러고 막 시간 재면서 풀지 마세요. 그거는 능숙한 어떤 경지에 오른 학생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처음에 3박자를 맞춰서 저렇게 아름다운 큐브의 상태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독서의 기초를 잘 잡으세요. 뭐냐? 일단 각 분야별로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주제 통합형 독서에는 어떤 파트가 주로 선택되고 요즘 사회에서 경제 파트에서는 주로 경향들을 보니까 주로 어떤 소재들, 거시경제학 중에서 어떤 소재들이 주로 글감으로 선택되고 예술 파트에서는 어떤 분야가 주로 출제되더라.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공부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문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개념을 비교하는 짝 짓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는 글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를 다루는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뭐 수백만 가지가 아닙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요소, 출제 요소와 연관 짓는 것. 지문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결국엔 문제로 낼 수 있는 요소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독해의 단계에 관련된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들. 독서의 문제 유형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독해, 추론적인 독해, 비판적인 독해까지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봤던 독서 문제처럼 추론 문제, 그게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가장 높은 난도의 문제죠. 각 단계별로, 독해 단계별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는지를 꿰뚫어 보고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올해 수능 완성 강의의 유형편 1강부터 4강 안에 제가 꼭꼭 눌러 담아놨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학생들은 그리로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간단하게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웬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저는 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20세기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876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100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0이 넘은 나이에도 꼬박꼬박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서너 시간씩 반드시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애송이 신문 기자가 파블로 카잘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카잘스 씨는 세계 최고의 첼로 연주자인데 왜 그렇게 꼬박꼬박 3, 4시간씩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하십니까? 그랬더니 카잘스 씨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답해보세요. 이랬답니다. 그래야 조금씩 더 나아지거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첼로 연주를 제일 잘하는 할아버지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야 조금씩 더 나아진다고요. 우린 저런 걸 경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과 많은 추억을 가진 우리 춘천 비롯해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파블로 카잘스 씨 같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국어를 완벽 정복하기 위한 3가지 열쇠말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 삼아서 그 3가지를 잠깐만 압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빠밤. EBS 연계였죠, 그죠? 이거 빠밤 슬쩍 중독될걸? 연계. 문학 말할 것도 없고요. 운문이든 산문이든, 그리고 심지어 독서도 그렇습니다.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을 EBS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공부로부터 찾으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 빠밤, 선택이었어요. 그죠? 화법과 작문은요, 제가 개기일식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학생들이 화작의 신세계를 보았어요. 뭐 이런 학생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요령을, 눈을 딱 뜨는 어떤 개안의 순간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논리적 또 상식적 판단력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지문 검토만으로 문제 정답만을 요령 있게 골라내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매는요, 개념에 대한 탄탄한 공부를 통해서 정답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여러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선택 과목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빠밤, 맥락과 추론이었죠. 그죠?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이든 독서든 추론의 정확한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탄탄히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파블로 카잘스 같은 경지에 오르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여기까지 하고요. Q&A 몇 가지 질문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 했을 겁니다. 주요 질문들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하도록 하죠.
저는 문학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인데요. 고전 문학 암기만이 정석일까요? 와, 좋은 질문입니다. 고전 문학 암기만이 정석일까요? 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있죠? 고전 문학을 암기하려고 들잖아요. 절대로 고전 문학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만이 정석일까요? 아니요. 암기는 절대로 정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봅시다. 백구 고전 시가에 많이 나와요. 갈매기. 걔들은 여러 작품들에서 욕심 없는 자연물로 나와.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자연 속에서 강호 한정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본받고 친하고 어울리고 싶은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그걸 암기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막 써놓고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려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고전 시가는요, 몇 가지 종류가 없어. 어떤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가지고 유형을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개념 강의 개기일식 문학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연물에 대해서 예찬적 정서를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작품들, 한 갈래로 묶어놓고 함께 엮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알고 있고 다 뜻을,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작품, 당연히 그건 내 서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만나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낯선 작품이라 할지라도 딱 보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자연에 대한 예찬,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거는 강호 한정을 다룬 노래, 그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그런 앞에 참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야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진다. 고전 소설이요, 어떻게 암기할 거야? 줄거리를 다 외울 겁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대 소설보다 훨씬 쉬워요. 물론 모르는 말이 좀 있습니다. 꽤 많죠. 저도 모르는 말 많아요. 고전 소설에 나오는 단어들.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고 처음 보는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있잖아요. 속속들이 다 의미를 이해하고 독해를 할 필요는 없어. 제가 빗대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사극 재밌게 보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사극을 볼 때 인물들이, 그 배우들이 하는 대사들의 모든 의미를 다 명확하게 알아듣고 사극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단어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극을 보면서 줄거리 파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누구보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방에서 공부하다가 마루에 물 한 잔 먹으러 나왔어. 근데 엄마가 마루에 앉아서 사극을 보고 계셔. 잠깐 이렇게 몇 분 서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고 들어가죠. 그거야. 한 2분 잠깐 본 사극 한 대목. 그게 고전소설 지문이랑 비슷합니다. 주로 현대소설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선과 악의 대립이 있고요. 그죠?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요. 악한 애들은 계속 악해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요소들이 있어. 이를테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소재가 서사적 기능을 특별히 뭔가를 막 해. 그치? 무슨 선관 같은 애들이 등장을,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면요, 갑자기 무슨 안개가 끼고 희한한 뭔가를 타고 나타나고 푸른 학이 어쩌고 이런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재들, 전형적인 주제, 전형적인 표현, 전형적인 인물, 그게 고전 소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극 본다는 기분으로 일단 겁먹지 않는 게 고전 문학 공부 중요해요. 암기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됐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 더 합시다. 저는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말이에요, 유독 과학기술 제재만 나오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요, 지금 듣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막 제 얘기예요.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너무 어렵죠. 과학기술 제재만 나오면 두려운 건요, 솔직히 선생님들도 그래요. 국어 선생님들도 과학기술 제재 나오면 어렵죠. 어려워.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사실부터 인정합시다. 우리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핵심적인 요령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 이해가 목표다. 그것을 위해선
개념들 정의를 해놓은 것들 지문 안에서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해놓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체크하라. 두 번째, 정보와 정보 사이의 선후 관계, 인과관계, 연결고리에 대한 파악.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연결고리를 잘 따라가는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문 안에 들어있거나 혹은 지문 안에 없는데 문제의 보기에 들어있는 그림이나 도식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지문 독해, 내용 독해에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활용하십시오. 그게 수능의 독서, 그중에서 특히 과학, 기술 파트를 좀 더 덜 겁내고 정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Q&A 내용도 정리하죠.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EBSI 홈피에 오셔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혹은 Q&A 게시판에 질문 달아주시면 열심히 저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답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우리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제일 믿고 잘 따르고 수시로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쉽지만 2021 춘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국어 수능을 정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팍팍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만나기로 합니다. 다른 기회에 또 만나죠. 안녕.